네, 윤석열 정부 몸통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에 63%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들이고 그중에서 기관장은 71%나 된다는 것이 취임 1년을 맞아서 전수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문재인이가 임명한 인원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중에 3,064명 임원 중에 문재인이가 임명해서 지금껏 자리 버티고 있는 게 1,944명 63.4%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새로 임명한 임원은 99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32%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관장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347명의 기관장 중에 245명, 70%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알박기 인사들입니다. 또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한전, 도시공사 등 32곳의 기관장 중에 24명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자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여권은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탓에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습하는 데 손발이 되어줄 공공기관장들마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나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명백한 국정방해 행위다. 네, 이제 정리해야죠.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선관위 특별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는 지방선관위 경력직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단한 수재이거나 아니면 정말 황당한 특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전 선관위 사무총차장 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무차장으로 있는 송봉섭이라는 자의 딸 송모 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인 행정석에 경력 채용됐는데 당시 채용 과정에서 이 송모 씨를 포함한 2명이 지원했고 선관위 내부에서 위촉된 면접위원 3명이 지원자 2명 모두에게 만점을 줬다는 겁니다. 뭔 시험을 받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 혹시 뭐 구구단 외우라 그랬나? 선관위는 정우택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채용 및 승진에 일체의 특혜와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참 요즘 소들이 많이 웃습니다. 논란 해소를 위해 이달 중으로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자체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관위 자체감사 믿을 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워서 감사를 거부했던 자들이 자기들끼리 다시 쪼물락쪼물락해서 특별감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감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라고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한 이 자들 과연 헌법 위에 있는 자들인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선관위가 국정원의 북한 해킹과 관련된 보안 점검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할 일이 없어서 선관위 해킹했겠습니까? 유권자 정보 탈취해서
선거 조작하기 위해서 선관위 공격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국정원이 8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보안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걸 다 거부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로 국정원 보안점검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해왔는데 헌법기관, 헌법적 근거에 따른 기관이다 이거죠. 국정원은 그럼 뭐 법 외 기관입니까? 네, 보안점검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국정원의 거듭된 보안점검 권고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거나 또는 북한의 해커 공격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거부했다면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선관위원장, 뭐 대법관이 하는 모양이죠.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과 이 결정은 선관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결정입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그리고 실무 책임자 선관위 총장 차장들에게 엄정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도 어쨌든 이 선관위가 관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감찰이든 감사든 조사든 수사든 깔끔하게 끝내서 감옥 보낼 자들은 감옥 보내고 옷 벗길 자들은 옷 벗기고 완전히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에 걸맞는 선관위로 환골탈퇴시켜야 내년 총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파탄하고 있습니다. 뭐 한 수십 층 이 빌딩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양희원형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제가 어제 아직 민주당 안 죽었다고 제가 논평을 하면서 이것들이 권리당은 1000명에다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교한 조사를 하고 이걸 공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국민 대다수는 일반 국민 대다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도덕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더 높다고 대답한 이 결과를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이걸 공표한 것을 보고 야 그래도 저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경계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을 이재명 똘마니들이 친명계라고 불리는 이재명 똘마니들이 씹고 나선 거예요. 그중에 양희원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성이 뭐 중요하냐? 진보라고 해서 꼭 도덕성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정말 이재명 똘마니들의 그 숱한 범죄 혐의 돈봉투 뿌린 놈이나 받은 놈들이나 수십 명이 지금 돈봉투 때문에 곧 감옥에 갈 놈들이 상임위에 청문회에 코인 거래나 했던 자들이 이것들이 우리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양희원영이한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진보라서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며 국민의 대표고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그래서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야. 진보고 뭐 보수고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갖춰야 될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 그걸 요구하는 거야. 진보라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웃기는 소리 마. 진보에게는 이른바 종북주사파, 좌파들에게는 도덕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 자유파는 잘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언제 무슨 기존 질서를 존중을 해? 기존 도덕을 존중을 해? 혁명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지 애비도 팔아 해치우는 자들이 무슨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도덕을 요구를 해? 근데 뭐 너무 도덕주의에 빠져? 그래, 너무 도덕주의에 빠져서 박원순이 같은 성폭력범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이런 이 양현영이 같은 자의 발언은 널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이재명, 문재인 똘마니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의 도덕 수준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널리 알려야 돼요. 민주당에 박성준이라는 자도 있는 모양인데 이 자도 이렇게 얘기했어.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 네, 6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 이 친명계 이재명 똘마니들은 이런 식의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해댔습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것들이 맨날 여론조작을 했던 자들이 분명해요. 보면 표집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 보니까 이런 이재명 똘마니들의 황당한 짓거리들을 보면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말을 정말 뼈아프게 했어요.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들이다. 민주당의 현 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다. 뭐 저는 정치권에 통용되어 왔던 이런 말 예컨대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보수는 부패했고 그래서 부패 때문에 망한다는 거고 진보는 맨날 지그들끼리 싸우고 분열해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인데 보수 부패하지 않았어요. 보수가 왜 부패합니까?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 그때처럼 말 같던 때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신부터 그 물 한 모금 아끼려고 화장실에 벽돌 2개 넣어놓고 사용했던 분 아닙니까? 전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IBRD나 IMF로부터 받은 차관을 실제 공장 건설이나 도로 건설에 사용했던 이 차관의 외국 차관의 현장 전달률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10%에서 15%, 아프리카 국가들 뭐 5%에서 10%. 100원 주면 현장에 5원 내지 10원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원은 어디 갔냐? 다 위에 대통령부터 장관해서 저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자기 돈이라고 주머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패 사슬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차관을 엄청나게 들여도 길 하나 제대로 닦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차관의 전달률이 85%에서 90%라고 하는 경험적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맑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대화를 좌파가 해냈습니까? 우리 자유파들이 해냈어요. 자, 다시 저 썩고 문드러진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 얘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문제 이재명이 반대 세력 쪽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남국 사태를 낳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건 86그룹들이 온정주의로 송영길이 엄호했고, 김남국 사태, 코인 사태, 이거는 이재명 쫄개들이 온정주의로 김남국이를 옹호하다가 일이 커져버렸다.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면서 이재명 똘마니들은 김남국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다. 박찬대, 이게 이재명 똘마니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위원인데 페이스북에다가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썼어요. 이것들이 맨날 무슨 책은 안 보고 영화, 드라마 이런 것만 보나 봐.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 프로테고 막시마예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학문적 용어도 아니에요. 그냥 영화 하나 보고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옮겨 쓴 겁니다. 철험해 김남국이랑 함께 철험해 하고 있는 유정주라는 자,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근데 이 자가 소명은커녕 꼼수 탈당하고 도망쳤죠. 양이 원형 비명계 의원들, 반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본색이 드러났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김남국이를 사냥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당내에서는 송영길의 86그룹, 김남국이의 이재명 그룹, 각각 이익 집단화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86그룹이 그랬듯이 신진 친명그룹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 특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읍참마속을 할 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상민은 쇄신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 대상인 이재명이와 그 맹종파에 대한 쇄신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이재명이부터 자르고 해야 쇄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원욱이도 이재명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박용진이는 이재명이가 물러나기 싫으면 재명인의 마을의 이장 자리는 좀 내려놔라.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좌파. 작년 4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대통령은 문재인일 때 문재인 정부가 4월에 전기요금을 한번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했고 작년 5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이 모두 4차례 올랐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따지면 이제 1년인데 단기간에 킬로와트당 40.4원, 조금씩 올렸는데 합쳐보니까 40.4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전기요금의 인상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러면서 5년 내내 딱 한 차례만 올리고 그 바람에 인상 시기를 놓친 데다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청구서가 한꺼번에 몰려든 탓입니다. 문재인이는 대폭 인상에 불가피했던 작년 1분기에도 요금 동결하면서 3월 대선 이후로 인상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수입가와 전기요금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는 5년 동안 26조, 한전 영업적자는 40조를 웃돌았습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이 요금을 올리던 시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을 억지로 누른 탓에 에너지 가격 후유증이 이렇게 커졌다. 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정책과 한전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 이것을 주도했던 자들 단 하나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우선 그렇고, 문재인 밑에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자들, 정치권, 그리고 시키니까 했던 이 영혼 없는 관료들, 이 자들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탈원전을 추진했던 자들은 김수현 에너지팀장, 문미혁 과학기술보좌관, 월성 1호기 원구 가동 중단에 직접 개입했던 자들입니다. 또 강기정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정책에 책임을 져야 될 자, 위로부터 따지면 문재인이 평산 책방의 책방지기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문미혁이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정이 광주광역시장으로 있죠. 한전공대법 밀어붙인 신정훈이, 한전공대 설립 이낙연이 전남지사 시절부터 내세웠던 선거 공약입니다. 여당 정책위 의장 시절에 한전공대법 통과에 앞장섰던 김태년이,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기 문재인 정부가 8차례, 한전의 8차례 요금 인상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버텨낼 때 민주당의 당대표는 송영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밀어붙이고 한전공대 설립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억누르니까 아, 그쪽으로 가야 사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관료들이 분화방처럼 뛰어들게 되는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최희봉 전 가수공사 사장, 정재훈 전 한전 수적 원자력 사장,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형석 서기관,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정승일 전 산자부 차관, 한전 사장, 이 자들이 탈원전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백운규, 최희봉, 문신학, 정종영, 김영석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실무자들만 지금 사법 처리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부항 공무원은 탈원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부 코드에 맞춘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정책 실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다시 저 종북주사파들이 정권 잡았을 때 또 나쁜 짓 몇 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 이 사태를 만든 이 원흉들, 문재인이부터 장관, 수석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야만 한다. 이후에 국가 경영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지구를 세 바퀴 돈 원희룡. 네, 원희룡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게 이제 1년 정도 됩니다. 1년 동안에 지구를 세 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11만 킬로미터. 해외 현장 11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지구 세 바퀴를 돌면서 원희룡 장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2호 사원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1호 사원은 잘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 수출 전담 부서가 아닌데 건설교통부 장관인데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으로 불러달라. 원희룡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항상 열려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대로 현장 중심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곳곳을 다녔습니다.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참석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모두 7번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국내 현장 방문은 354차례 진행됐다고 하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국내 현장을 갔다는 얘기죠. 평균. 근데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저런 걸 제하면 평균 아마 하루에 1.5회 또는 2회의 현장 방문을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나 기자 브리핑 진행 횟수가 28회입니다. 현장 밀착형 장관이라고 언론에서 원희룡 장관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큰 틀 아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는데 한 1년 이걸 하니까 시장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한 1년 하니까 치솟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안전운임죄를 과감히 일몰 처리해버렸고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700여 개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고 노동시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겠다. 건설업계에서는 바로 이 원희룡 장관이 주도하는 이 적극적 대응으로 채용 강요 등 불법 부당 행위가 확연히 감소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제가 지난 1년간 이를 통해서 검증된 윤석열 정부의 몇 장관들이 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거명했습니다만 일에 관한 한 원희룡의 추진력, 돌팔력, 뚝심 이것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분신 때 민노총 간부는 뭐 하고 있었나?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과 관련된 취재고 보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편집자 주를 그래서 먼저 달았습니다. 조선일보의 편집자 주는 이렇습니다. 민노총 건설 간부 양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건설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해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본지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 입각해 해당 사건 보도를 최소화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고성국TV도 이 사안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동시에 또 이후여하를 막론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고인이 된 양모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서 조선일보가 취재한 이 사안,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전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본 취재를 종합하면 양 씨는 5월 1일 오전 9시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YTN 기자를 전화로 불렀는데 기사거리가 있다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인은 진술할 수 없으므로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간 YTN 기자가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기사거리가 있다. 기자에게 기사거리가 있다고 전화했으니 달려갈 밖에요. 더구나 평소에 친분이 있던 YTN 기자였다고 하니 바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YTN 기자들이 도착한 것은 9시 36분 전후고 그 직후에 양 씨가 준비해온 시너 2리터를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너는 잘 아시겠지만 휘발유보다도 훨씬 더 발화하기가 쉬운 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2리터를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드럼통이나 이런 게 아니죠. 2리터니까 생수병이 보통 1.5리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리터짜리 생수병 2개를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 씨가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기 시작한 상황,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약 2m 앞에서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죠. 누가?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부지부장 A라는 자가 그 2m 정도 앞에서 가만히 선 채 지켜봤다는 겁니다. 노조 조직 체계상 건설노조 강원지부에 지부장이 있고 그 밑에 부지부장이 있고 그 밑에 지대장들이 있습니다. 분신한 양 씨는 지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2m 앞에서 가만히 지켜본 A 씨의 직속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조직 개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매우 빈번하게 가깝게 접촉하면서 업무를 받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부지부장 A가 양 씨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겠죠. 이 양 씨가 이 A에게 언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A라는 자가 언제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 갔는지도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영상으로 지금 촬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강릉 지원 법원 주차장 내였기 때문에 아마 CCTV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진이 촬영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2m 앞에서 자기 직속
이 후배가 신호를 뿌리고 있는데 일체의 이 제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 A씨는 오전 9시 20분쯤부터 양씨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YTN 기자가 도착하기 10여 분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고 A씨가 양씨의 분신 현장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양씨가 신호를 다 뿌리는 데는 약 10초가 걸렸고, 그리고 빈 신호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약 18초 후에 양씨 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18초. 신호를 다 뿌리고 아마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텐데 불을 붙이기까지 18초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자, 그 양씨에게서 2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씨 몸에서 불길이 치솟자 이때 A씨가, 가만히 선체를 지켜보던 A씨가 처음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움직였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양씨 쪽으로 다가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A라는 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몸을 양씨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몇 걸음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신호가 휘발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시위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양씨가 2리터 신호를 몸에 끼얹고 그리고 18초 후에 불길이 솟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18초 동안, 불을 붙이지 않고 있었던 그 18초 동안 정말로 양씨를 구할 생각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불이 붙자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몸을 돌려서 양씨, 분신한 양씨야 반대 방향으로 몇 걸음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놀라서 다급하게 자리를 뜨거나 자기한테도 불이 옮겨 붙을까봐, 이건 뭐 무의식적인 본능이죠. 아니면 불을 끄려고 뛰어다닌 겁니다. 기사거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현장에 간 YTN 기자 한 명은 급하게 소화기를 찾아서 양씨에게 뿌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또 곧 검찰청 직원도 진화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불 붙는 거 보고 뛰어온 거죠. 통상 휘발유나 신호 같은 이 인화물질에 불이 탔을 때는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뭔가 담요 같은 걸로 빨리 덮어서 산소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소화기를 쏘거나, 근데 소화기가 늘 손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급한 형태로 뭔가를 덮어서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재하러 간 기자가 소화기를 들고 왔다니까 어딘가에 가서 들고 왔겠죠. 검찰청 직원이 뛰어와서 합류해서 진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A라는 자, 바로 2m 앞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하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붙자 등을 돌리고 몇 걸음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했던 이자, 양씨를 도우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목격자 B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붙자마자 봤는데 곁에 있던 사람 A라는 자 떨어져서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너 7, 8살, 10 몇 살짜리 아이라면 너무나 당황해서 몸이 굳어서 입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뻣뻣하게 있다가 뒤늦게 오열할 수 있어요.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부지부장,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지도하고 기획하고 행동했을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A라는 자 휴대전화로 뭔가를 조작한 것은 영상에 보이는데 뭘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기 바로 밑에 조직원 양씨, 분신한 양씨를 구하기 위해서 112나 119를 신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시 35분에서 9시 37분 그 긴박했던 그 순간에 접수된 양씨 분신 관련 신고 보면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최소한 112, 119 신고가 모두 10건이었는데 이 중에 A라는 자의 전화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36분 7분경에 양 씨는 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오후에 이 A라는 자 민노총 집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민노총 집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노총 조합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양씨가, 분신한 양씨가 형님하고 막걸리 먹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2m 앞에서. 한참 말을 못 잇다가 그래서 제가 새까맣게 탄 걸 봤습니다. 이자는 자신의 행동을 한마디도 조합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A라는 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진술했냐? 내가 도착했을 때 양 씨는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여서 말리기엔 늦어 있었다. 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와 다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A라는 자 오전 9시 20분쯤부터 분신한 양 씨와 함께 있었다고 하고 분신한 양 씨가 신호를 뿌린 시간은 9시 35분 6분쯤입니다. 왔더니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였다가 아닌 거죠. 적어도 이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너무 늦어서 말릴 수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또 신호를 뿌린 후에도 18초 후에 불꽃이 났다면 적어도 18초 그 동안은 불을 붙이지 못하게 말릴 수는 있었습니다. 신호가 매우 발화가 잘 되는 위험한 인화물질이긴 하나 불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이 A라는 자 조선일보의 질문이 있자 경찰에 물어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YTN 기자들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YTN 기자들은 경찰에게 A씨가 현장에서 양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 그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A라는 자 양 씨의 분신을 말릴 생각이 있어서 YTN 기자들의 말대로 말리는 말을 했다 그러면 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노총은 이 분신한 양 씨의 시신을, 강원도 강릉에서 분신한 양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에 안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빈소에 적힌 상주 이름에는 양 씨의 유가족들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라는 사람 한 명의 이름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 씨와 관련된 조이금 계좌 명의자는 전국건설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 씨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 건설노조는 평일인 어제 오후 서울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당초 1박 2일 노숙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감행했습니다. 1박 2일 노숙 시위를 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도심교통은 온종일 마비됐고 이날 밤 노조원 일부는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주최 측 추산입니다.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 분신한 양모 씨를 열사로 칭하면서 열사정신 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허가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노조 측은 도로 위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집회를 계속했고 경찰이 수차례 평일 무단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추모제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해서 심각한 교통불편, 시민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집회 해상 경고 방송을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예정됐던 이태원 추모문화제 측에 요청해 이 문화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태원 추모는 일종의 관혼상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편법까지 동원해서 노조원 5천여 명은 문화제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서울광장, 청계광장, 동아면세점 앞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했습니다. 이면도로에도 다 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소형 토치와 구이판을 준비해 와서 오징어를 굽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안주를 구워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처 편의점 소주가 거의 동났다고도 합니다. 노조원 1600여 명은 오후 8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을 겨냥한 건폭 수사에 대해 탄압을 중단하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양 열사가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양경수 이자는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의 핵심 측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무릎 꿇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사퇴시키자. 이 건설노조의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정의당의 이정미, 그리고 진보당, 통진당 떨거지들이 모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신전대협이 이 상황에 대해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라는 자를 자살방조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양모 씨의 분신 과정에 현장에 함께 있던 민노총 간부 A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없었던 점, A씨의 분신 직후 양씨의 분신 직후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살방조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신전대협의 이범석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습니까? 양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신전대협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아주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당해서 숨어 다닐 때입니다. 수원의 어느 수도원, 은신처인 수도원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평생 친구 이범이란 친구와 함께 둘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농로로 일부러 허름한 농부 차림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민가 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200m 정도 민가를 보면서 이제 그 수도원으로 밤에 숨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가 쪽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초가집이. 불이 났어요. 우리는 그때 수배당한 신분이었습니다. 불을 본 순간 저나 제 친구 이범이나 본능적으로 그 불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200m를 거의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가서 불난 집 방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어요. 빈집이었는데 초가집 한 채가 전소되면서 저희들 끄름도 온몸에 덮이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서둘러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 아닌가요? 무릇 사람이라면 수배당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런 처지에서도 불이 나면 뛰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농가를 향해서 뛰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200m) 바깥이 아니잖아요. 2m 앞이잖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수없이 만나고 함께 밤도 새웠을 바로 직계 후배 조직원 아니에요. 신전대협의 자살방조죄 고발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경찰, 검찰 그야말로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신 자살한 양씨에 대한 우리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의 5.18 원포인트 개헌 주장은 5.18 정신 모독이다. 네, 오늘이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기념일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면서 올해의 기념식 주제를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로 정했습니다. 5월 정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 5월 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슬로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월 민주화 운동, 이것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만의 것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소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만의 것, 더불어민주당만의 것, 종북 주사파들만의 것으로 왜소화되고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지향한 대한민국 전 국민과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의 운동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뜻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트루도 총리가 아주 젊고 또 캐나다 국내에서는 또 이런저런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이 정도로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할 것을 제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트루도 총리의 발언을 보고 제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협력 증진을 통해, 캐나다 한국의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뭐라 그랬냐? 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다.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바로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계승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단 한 번이나 진지하게 문제 제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 유엔 결의안 공동 발의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작태는 문재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노무현 때부터 그랬습니다. 또 김대중이도 굶어 죽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인권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와 생존 문제를 구별지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종북 주사파들 민주주의 운동을 마치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한 것처럼 독점하면서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단어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10번씩 쓰는 이 자들이 실제로 지금 지구상의 가장 반인권, 반인륜, 반민주적인 인권 부재 상황의 북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침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5.18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민주화 운동으로 시켜 세우고 추앙해 왔어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추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의 정수처럼 추앙을 하려면 지금 당장 반인권 반인륜의 지옥도 속에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라면 마땅히 북한 인권, 북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 매몰되고 특정 세력에 볼모로 잡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공감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민주주의로 되는 겁니다. 나 한때 민주주의 운동했어. 입만 열면 그런 소리 하면서 마치 옛날에 수십 년 전에 50년 40년 전에 잠깐 민주주의 데모했다는 거 가지고 국회의원 해먹고 장관 해먹으면서 훈장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 막상 지옥도와 같은 반인권 상황은 외면하고 있는 이자들이야말로 가증스러운 이 가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트리도 총리는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중요한 연설을 듣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4월이죠. 1년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지는 못하고 국회 화상 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구호를 요청했을 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 때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간 국회의원은 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어제는 5.18을 하루 앞둔 이른바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이재명이가 어제 6시쯤 지나서 이 전야제가 열리는 광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쭉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들 한 4천여 명 모여서 이 전야제를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5.18 정신과 민주주의가 연호되기보다는 민주당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연호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이재명이의 장식품처럼 전락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는 30분 정도 전야제를 구경하다가 빠져나왔어요.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재명이한테 질문을 퍼붓습니다. 전야제 참석한 소감이 어떠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 현안이죠.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재명이는 한마디 답하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전야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정치 집회 성격의 전야제로 전개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 상당수가 일부러 파란색 마스크, 파란색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표가 적힌 프래카드가 난무했습니다. 통합의 의미로 전야제를 찾은 국민의힘 인사들, 시민들의 고성과 욕설을 들어야 했고 강력한 반발로 앞줄에 앉았던 김병민 최고위원 뒷줄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는 잽싸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재혁 원내대표가 즉각 부당하다. 개헌할 거라면 전체적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 이재명의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규범과 질서의 근본인 헌법 전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그야말로 중요하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중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다른 거 다 놔두고 정략적으로 전문에 5.18 정신만 딱 집어넣는 이런 식의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했으나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수기가 필요하다. 이번 이재명이가 궁지에 몰린 나머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질러보는 이재명식 천박한 정치에 5.18 정신이 모독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1박 2일 노숙 시위를 진행하고 오전까지 광화문역 일대 인도를 점거했습니다. 이 광화문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중구입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숙으로 발생한 쓰레기가 약 20톤에 이른다. 평소보다 2배다. 일부 조합원들은 금영구역,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여럿 있었는데도 노상방뇨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술에 취한 조합원들끼리 시비가 붙고 욕설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16일 밤 17일 새벽 노숙장소 일대에서 조합원 간 시비가 2건, 소음이 6건, 텐트 설치 관련 민원 1건, 총 9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민노총 건설조합, 건설노조에게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점유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을 각각 9,300만 원과 260만 원 부과했고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뒷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행정조치라고 하는 게 뒤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야말로 뒷북 아닙니까?
건설노조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제압하고 법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소송을 한다. 16일 밤 5천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을 했어요. 경찰이 금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무시당했어요. 광화문 주변에 술병 등 쓰레기가 널브러졌고 조합원들의 노상 방뇨로 지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둑놈이 들어가서 물건 훔쳐 나올 때도 경찰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법 집행을 포기한 경찰. 더 이상 경찰이 아닙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니까 최대한 보장해야죠. 그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입장이 달라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다가 주먹질까지 할 수도 있다. 삿대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주먹은 상대의 코 앞에까지 가서 멈춰야 된다. 멈추지 못하고 코를 치게 되면 바로 구속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지만 시민의 일상과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묵인 방조하면서 기본권이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관련 법도 있다. 주요 도로 집회 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때 주요 도로 점거 집회 시위 신고는 400여 건이나 금지됐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것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다. 강성 노조들이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서 교통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됐다.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여놓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저 민노총의 불법 탈법 시위는 계속되고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거의 속수무책 방관하던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체질이 바뀌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 지휘부다. 윤익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경찰청장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찰은 집회를 제한을 해도 주최 측이 소송을 내면 판사가 대부분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소송하면 또 좌파 민노총 손 들어줄 건데 뭐 하고 아예 소송조차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국가인가? 김명수 좌파들에게 장악당한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 개편은 그것대로 하지만 아무리 지금 김명수 좌파 사법부가 장악해서 민노총 입장을 끈끈이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판단될 때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경찰 아닌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국가기관 아닌가? 왜 지레짐작으로 최소한 해야 될 의무와 행동을 방기하는가?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심각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호남이라는 지역이 참으로 특별한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구나 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1.7로 기록됐습니다. 저희가 5월 1일 발표한 41%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후속되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42% 조사가 발표됐고요. 오늘 다시 41.7%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 히로시마에 있죠. 이번에 G7 회의에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함께 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자의 46.9%가 좋은 결정이다. 28.3%는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런데 이 조사를 보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수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견인을 외교 안보 영역에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공정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재미있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재미삼아 한 건 아닙니다만 조국이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조국이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데 반대 54, 찬성 36입니다. 반대 54. 국민 절대 다수가 조국이 내년 총선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돼 하고 있는데 유독 호남,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 총선 출마 찬성이 더 많습니다. 참 이상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조국이 한테까지 이렇게 조국이가 혹시 진짜 출마를 생각한다면 광주에 가서 출마하면 되겠네. 박원순 다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원순 다큐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나에 대해서 생각한다, 공감한다가 47.3, 아니다, 2차 가해 아니다, 그러니까 39.9입니다. 야,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이것을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40% 가까이 될까? 신문도 안 보나? 방송도 안 듣나? 이게 좌편향 신문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광주, 전남, 전북은 박원순 다큐가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이상해요. 왜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호남 사람들은 이상한 건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김남국의 의원직 사퇴를 물어보니까 57.9%가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는 광주, 전남, 전북 사람들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냈거든요. 이런 거 보면 호남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남국에 대해서는 호남이든 비호남이든 다 함께 김남국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왜 조국이 출마 문제나 박원순 다큐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엇갈릴까? 이재명이가 이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나? 47%가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46%입니다. 아주 정말 혼전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호남에서는 사퇴할 필요 없다. 경기도 인천에서도 사퇴할 필요 없다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지금 인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호남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하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남국의 의원직 사퇴 질문에 대해서 거의 같은 비율로 응답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정치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박원순이나 이것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호남 지역 국민들의 답변이 다른 지역 국민들의 답변과는 좀 차이가 난다. 이 점은 앞으로 뭐 제가 선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대중의 정치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정말 깊이 좀 학문적으로 좀 들여다볼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지 않고 정치학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거를 연구 주제로 잡아서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뚫리는 방탄복을 알고도 샀다. 네, 어제 저녁 시간에 이모영 대장과 함께 특별대담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한 번 더 좀 사건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거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2021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021년 12월. A라는 이 방산업체가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복은 전장에 나가는 우리 장병들이 입었을 때 적이 쏘는 총알로부터 이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그 생명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시험과 검사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 A 업체가 군에 납품한 이 방탄복 49,000여 벌, 액수로 107억 원 가까운 이 방탄복이 방탄복의 다수가 군이 요구하는 방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 방탄복은 아예 총알에 관통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장병한테 입고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허접하고 허술한 이 방탄복이 군의 그 까다로운 성능 시험을 통과해서 납품이 된 겁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근데 이게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군납 업체가 방탄복의 전체 성능은 대충 만들고 성능 시험을 통과하는 부분만 방탄복을 덧대는 방식으로 꼼수 제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방탄복의 품질 관리를 맡은 이 방위사업청 산하에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기연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는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성능검사하고 조사하는 데니까 당연히 군납업체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때 제동을 걸었어야죠. 그거 하라고 월급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군납업체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탄복 제조 납품을 승인한 겁니다. 이 과정에 어떤 더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에 이 군납업체로부터 방탄복 56,280벌을 107억 7,8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성능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게 전투를 하면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적군의 총알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안성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입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전쟁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성이 확실하면서도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전투라고 하는 게 그냥 차렷자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몸을 던지기도 하고 낮은 포복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하는 게 전투니까 그때마다 이 방탄복이 걸리적거려서 행동이 둔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안성과 유연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어야만 방탄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옆구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특수하게 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목둘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 등은 이 방탄복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더라도 총을 맞으면 총의 그 힘으로 일단 방탄복이 찌그러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도 이게 43mm를 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방탄복이 특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44mm 정도, 4cm 4mm입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신체에 손상을 안 준다는 건데 더 들어가면 5mm 정도 들어가면 그게 칼이 되고 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복 때문에 장병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더라도 총알을 맞고 찌그러지더라도 44m, 4cm, 4m 이상 더 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탄복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시험할 때는 몸통은 대체로 잘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유연성이 중요하니까 목을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목둘레하고 옆구리, 좌우 옆구리에 총알을 발사해서 관통되나 안 되나 또 44mm 이상으로 더 이게 찌그러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방탄복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도 그 빤히 알 거 아닙니까? 방탄복의 어느 부위를 주로 검사하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이 검사 부위 쪽은 덧댔어요. 방탄 소재, 통상적으로 방탄복, 방탄 소재 50겹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 목둘레와 좌우 옆구리 부분에만 고밀도 방탄 소재를 6겹을 추가로 덧댔습니다. 성능 시험에서 이 부분들에만 총탄을 발사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서 기준치를 충족하도록 만든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이 몸통 부분은 시험 안 하는 걸 아니까 여기는 대충 만든 겁니다. 고밀도 방탄 소재를 대지 않았어요. 고밀도 방탄 소재는 이제 소재 자체가 더 비쌀 테니까 돈 아끼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을 전부 위험으로 내몰 수 있는 방탄복이 5만 벌 이상이 군에 납품이 됐어요. 이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는 국기연에다가 이런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국기연 전문가들이 딱 보니까 아 이거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덧댔구나. 바로 알아채렸다고 합니다. 설계안 일부만 수정한 채 그런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기연은 그걸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하고 설계안을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국방기술품질원인데 이 품질원에다가는 이 업체가 방탄복의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통상 하듯이 성능검사하는 목 부위하고 옆구리 부위에만 총탄을 발사했더니 보안성과 유연성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납품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국기연 국방과학기술연구원 이쪽이 그 허술하고 허접한 이 방탄복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뭐 엄청난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방탄복을 이제 시험 성능 시험까지 통과해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뭐 5만 장 이상 되니까 몇 달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납품하는 도중에 이 국기원 측에 이 업체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접수시켰어요. 그러자 국기원은 총탄을 마치는 위치를 살짝 바꿔서 성능시험을 다시 한 뒤에 여전히 성능에 문제가 없다. 결론을 재차 내렸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이거를 묵살은 하지 못하고 민원대로 살짝 바꿔서 다시 성능시험이랍시고 해가지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민원을 해결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기원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국기원. 이게 거의 공범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납품업체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렇게 해서 A 업체가 이 방탄 소재를 특정 부위에만 추가로 덧댄 부위로 제작한 이 방탄복을 가지고 와서 그 덧댄 부위를 피해서 총탄을 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북한 괴뢰군들한테 여기만 쏴주세요. 이제 이러고 전쟁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부위를 총탄을 쏴봤는데 총알이 관통해 버렸습니다. 근데 관통한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딱 여기에요. 여기 심장 부위. 심장은 왼쪽에 있지만 딱 이 부위를 쐈는데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덧댄 부위가 옆구리 쪽하고 목 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옆구리 쪽, 목 쪽과 좀 먼 부위, 그러니까 몸통의 한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방탄 성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명치 한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이 가운데를 쐈더니 관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의거해서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뭐냐? 새로운 방탄복을 다시 납품받아라. 이 5만 장인가 하는 거 다 폐기하고 새 방탄복, 제대로 성능이 개선된 새 방탄복을 다시 납품받아라. A 업체로부터.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앞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해라. 그리고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국기원에 대해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 그 요구를 했습니다. 자, 뭐 감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뭐 감사원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법기관이라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 감사원은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하라, 또 새로 납품받아라고 하는 행정적 조치와는 별도로 이 중대하고 이 사악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서 그에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라 라고 수사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고 군 검찰도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리고 이게 국기원 직원 2명의 업무상 과실 정도로 끝날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검은 돈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국기원의 그 실무자 2사람 차원에서 과연 100억 넘는 이 불량 이 납품 사건이 저질러지고 끝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적어도 방위사업청 청장에 대한 조사, 사법적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방위사업청도 국방부 산하의 외청이에요.
국방부에는 바로 이런 전력 보강을 위한 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합참에도 따로 있어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자들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국방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패 구조에 엮여 있고 군 장병의 생명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했던 이 정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사악함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엄정한 또 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면 누가 내부 고발하나? 제가 어제 저녁에 촌철살인하면서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어제 날짜로 이제 전 강서구청장이 돼버렸네요. 예, 그 국가기밀 유출 혐의 유죄 확정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태우가 유죄라면 도대체 앞으로 누가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나서겠는가? 김태우가 폭로했던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 하에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 예컨대 조국이, 유재수, 또 송철호, 이런 자들 아직 재판이 다 2심에 머물고 있어요. 기소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2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체시킨 자들은 공범이다. 재판을 지체시킨 자들, 사법부 또한 공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들이 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활개치고 다닙니다.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최종심을 확정 판결한 박정화라는 대법관, 박정화이자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입니다. 사법부의 알박기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태우 구청장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후 저는 문재인 청와대에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는데 문재인 검찰이 기소하고 김명수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국이 유죄라면 나는 무죄 아니냐.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 아니냐. 어떻게 조국이 유죄가 나왔는데 나도 유죄가 나오냐. 조국이는 지난 2월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 역시 법정 구속되지 않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비위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공익신고한 사람은 정작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상황 도대체 납득이 되느냐. 그런데 이 김태우 재판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지난달 10일 4월 10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호, 이자는 서대문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선우, 진성준, 한정혜,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이 자들 넷이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민주당 이자들은 김태우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강서구의 정책 수행이 어렵고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달라고 했는데 1심,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 대법에서 확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제처럼 확정이 되면 강서구청장 자리가 비니까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서구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지역구가 3개인데 강서구에 가불병이 전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도 자기들이 쉽게 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태우 사건만 대법원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김선교 의원, 양평 지역구 우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김태우 확정 판결은 박정화라는 대법관이 했고, 김선교 의원 확정 판결은 오경미라는 대법관이 했습니다. 이 오경미 의자는 문재인이가 임명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자가 김선교는 무죄입니다. 김선교는 무죄인데 선거사무소 당시에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판결하는 바람에 김선교의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오경미라는 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결을 하고 있나? 웃기는 소리.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사건이 있죠. 이게 2심까지 유죄가 나서 작년 6월에 대법원에 갔습니다. 작년 6월에 간 사건을 한 1년이 가까이 되어 오는데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강욱이는 아직 1년 동안 국회의원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유죄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이가 알받게 해놓은 대법관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국민의힘 대상으로는 신속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무한정 시간을 재판을 미루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들이 활동하게끔 해줍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20년 1월 3년 전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3년 4개월째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송철호, 기소됐던 그 송철호는 울산시장 임기 마치고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까지 했더랬습니다. 송철호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거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또 윤미향이라고 있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후원금 빼돌린 그 정말 철면피하고 사악한 윤미향이 이 사건 2년 5개월 동안 지나서야 지난 2월에 1심 판결이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 만에 대법 확정,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유죄 확정,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가 유죄라면 이제 어느 누가 뇌물 사건, 내부 비리 사건을 공익 제보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교 의원이야 선거법으로 이렇게 대선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김태우는 저는 재심을 해서라도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재심 절차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것들이 당연히 재심 안 받아주거나 받아주더라도 시간 질질 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김태우가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직 취임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김태우가 비록 문재인, 김명수, 종북 주사파 검사 판사들에 의해서 또다시 탄압을 받아서 유죄가 됐지만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김태우가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점을 우리 자유파 진영 그리고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징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공익적 활동에 김태우를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배려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률적 검토까지는 지금 하지 못한 상태니까 뭐 어느 자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자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당장 당 소속 구청장 아닙니까?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봉투 의혹 이성만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이성만이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현역 의원 출석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여럿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 누가 받았다라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검찰은 9,400만 원의 돈 봉투가 현역 의원들한테, 지역 본부장들한테 그리고 지역 상황실장 등한테 각각 갔다.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전달됐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본부장 그룹에 대한 특정, 누가 받았다고 사람 이름을 특정하는 수사가 가장 진척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이성만이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데 이성만이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이죠. 이성만이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준 국회의원 윤성만이를 윤관석입니다. 윤관석이를 수사한 후 이제 돈을 받았다고 특정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돈 받았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최종적으로 송영길이를 불러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검찰이 지금 공표는 하지 않지만 특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1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지역구가 있는 A 의원, 인천의 지역구가 있는 B 의원, C 의원, 경기도가 지역구인 D 의원, E 의원, F 의원, 호남이 지역구인 G 의원, H 의원, I 의원 등입니다. 모두 9명이네요. 이 중에 5명이 친이재명계. 지금 친이재명계가 많이 모여있는 게 철험회인데 철험회 소속이라는 뜻인지 어쩐지는 제가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친이재명계라고 합니다. 5명이.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캠프 기획회의에 송영길계 윤관석이가 현금 300만 원씩 담은 봉투 10개를 들고 나갔는데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의원들 중에 5명이 불참하자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이 전달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수수자, 돈봉투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 그래서 인천의 A 의원, B 의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특정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면 저들의 나라